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추장민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북한의 환경 연구를 좀 해온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15년 전입니다만 MB 정부 시절에 지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상엽 위원장과 함께 녹색 성장을 한반도 차원에서 확장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한반도 그린 데탕트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좀 만들어낸, 이 정책을 만들어낸 당사자로서 만드는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못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의 기후위기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 위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느냐와 상관없이 저는 좀 안보 위협으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찰의 하나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참여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그린 데탕트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기후위기 진단과 전망입니다. 상당 부분 이제 국가의 주요 관련 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북한의 기후 변화의 경향은 사실은 남한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고 심합니다. 예를 들면 연평균 기온이 1.4도씨인데 우리는 1.1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온도 상승 현상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기간 동안에 강수량은 약하게 감소하지만 지역 감소나 증가치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 경향이 한반도 전체로 보면 남쪽보다 북쪽이 더 뚜렷하다라는 것이 조사한 결과이고요. 진행되는 거 좀 보면 이제 평균 기온하고 그 다음에 강수량 변화를 보면 이제 평균 기온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이제 북한의 중부 지역에서 많이 변화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이제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 보면 감소 지역이 주로 산악 지역이거든요. 이 산악 지역의 감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로 거기로부터 하류로 내려오는 강수량이 적어진다는 거. 전체적으로 북한의 가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미쳐왔다라고 보여줄 뿐 아니라 이쪽에 보면 오른쪽 그림이죠.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그 황해도가 북한의 곡창 지역인데 그쪽도 상당히 감수량이 저하되고 있어서 북한의 식량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재해는 다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2000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황해 남북도 지역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고요. 매년 홍수가 자연재해가 북한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쭉 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 자연재해로 해서 약 2,4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5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주로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그 인구 구성은 주로 이제 가뭄인데 3,100여만 명이 그리고 홍수로 인해 1,300여 명이 가까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 6천만 US 달러, 북한의 GDP로 약 2% 정도 경제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도에서 가뭄이나 홍수 그리고 사망주 지역이 주로 이제 발생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평안남북도랄지 황해북도 이런 지역이 북한의 곡창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에 가뭄, 홍수 그리고 홍수는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부터 2010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약 한 50년 가까이의 통계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의 통계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기후위험 지수가 나오질 않는데 저모노치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지금 2010년까지인데 7위, 세계 7위의 그 기후위험 지수가 높은 국가인데 이게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와 관련해서 보면 아까 제가 그동안의 기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후 변화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기후 전망에 있어서도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더 강수량이랄지 온도랄지 이런 것들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여기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 붉은색이랄지 혹은 그 청색으로 표가 북한 쪽이 더 좀 두드러지게 짙은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북한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표시입니다. 이게 또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줄이냐 늘리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고온 현상이랄지 이러한 그 극한 기후 현상에 있어서도 한반도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북한이 상대적으로 남한보다는 더 많은 극한 기후 현상이 나타날 그런 전망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변화 그리고 극한 기후 현상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잠재적 위험성이 굉장히 기후 변화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지역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북한의 그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인해서 북한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상당히 그 기후변화 취약성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체 한반도 전체의 안보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북한 내의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커서 이것 자체가 경제적 문제가 안보적 위험 요소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그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안보 위협 차원에서 조금 몇 가지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물, 해안, 생태계, 에너지 4개의 좀 분야로 좀 안보 위협의 분야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수단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근거에서 관련 자료를 좀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인데요. 물은 크게 2가지 측면입니다. 북한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 및 유생시설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대도시랄지 공장이나 광산지대에 있어서의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또한 하천 유역의 생태계 훼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기능이 저하하고 그리고 홍수 예방 기술이 기능이 상실돼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이 제가 2013년에 대동강 중상류 그다음에 합장강 대동강 중하류 쪽에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하천 유역의 제방이랄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이 제방 유실 추정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홍수와 가뭄 그리고 이 취약 지역의 그 자연재해 피해가 빈발하고 그리고 식량난 그리고 환경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를 이제 살펴보면 이 소위 말하면 식량과 관련된 겁니다. 식량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권의 요소인데 북한의 그 강수량의 변화를 해서 서부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쌀,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변화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황해도 지역이 굉장히 그 가뭄이 이렇게 많이 강수량이 적은 걸 보셨잖아요. 그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위험 요소입니다. 한반도 전체에 한민족 전체에 굉장히 큰 안보 위험 요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실은 홍수가 발생을 하면 도시나 이런 데만 이렇게 위협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군사 시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방사성 시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북한 지역의 중금속, 토양오염 그리고 주민의 심층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 분야에 있어서의 기후 위기 현황과 안보 위협은 단순히 어떤 그 사회경제적인 어떤 민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군사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보 위협을 물 분야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그 물 분야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바로 그 임진강과 북한강의 유역에서 물 관리 이용에 있어서 위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천이죠. 남북한이 상류 지역 개발과 산림 황폐화로 수질 및 기후변화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보면 에너지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북한의 기후 위기의 물 분야의 위기는 그 접경 지역의 공유하천의 위기로 영향을 미치고, 그 위기는 바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 안보 위협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해안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은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북한의 그 주요한 그 군사 시설들이 해안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큰 태풍이나 이런 게 불었을 때 해군이랄지 이런 해군 기지들의 위협, 군사 시설의 위협이 홍수와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후 위기를 보면 안보 위협을 그 자체로 봤는데, 이게 굉장히 군사의 위협과 관련돼 있는, 군사와 관련돼 있는 위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 분야는 그 북한의 그 산림이 황폐되는 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좀 좋아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만, 이 생태계의 위기는 홍수의 위험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 서식지 훼손으로 인해서 야생동물 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뒤에 보면 우리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바로 그러한 요인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감소로 야생동물이 이동하고, 그리고 질병 전파에서 축산업이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요즘 뭐 코로나19도 있으면 인수 공통 감염병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주민에게도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생태계 분야의 위협을 단순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치는 인간사의 영향도 중요한 안보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북한에서 이제 휴전선 지역에서,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가 방역 안보 위협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에너지 분야의 안보 위협인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좀 자료를 참고, 하나는 이제 대기오염입니다. 이게 수도권 지역에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약 7% 정도, 9% 정도의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임진강에서 왜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6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량 감소입니다. 수량 감소는 하류 지역의, 남한 지역의 사회경제 영향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을 감소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온실가스 줄이는 데 있어서 수력이 발전하면 단순히 화력 발전이나 다른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협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만, 남북한 주민, 한반도 생태계의 지속가능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서 인식하고 정책 수립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그린 디탕트는 기후나 환경 이슈를 가지고 그걸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완화하는, 그래서 평화상생 통일에 지향하는 안보 정책이자 통일 정책으로 좀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는 보면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만, 상당히 여러 북한의 정책 가운데서 상당히 그 일부 극히 국한적인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기능주의적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좀 비전통 안보 요소인 기후나 환경 쪽의 협력을 통해서 이게 스피로브 효과로 해서 뭔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접근법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의 그린 디탕트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저 스스로도 반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보 개념을 확장을 해서 그린 데탕트를 좀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하위 정치로서의 교변화에 관한 북한과의 어떤 대응이나 협력이 아니라 기후 위기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독립 변수에서 핵심적인 안보 요소로 접근을 해야 정책의 위상이 높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만 이게 보다 더 힘있게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과 한반도의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모두를 포괄하는 안전보장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환적 접근, 성찰적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북한의 기후 위기를 기후 안보 이상으로 해서 대응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 북한 기후위기 대책반을 좀 설치하고 북한의 기후위기 실태를 계속적으로 조사,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이런 것을 함과 아울러서 북한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면 임진강이나 북한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긴급 대응 및 식량이나 의료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도적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안보 차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단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안보 차원으로 높인다고 한다면 저는 북한이 좀 호응할 만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의 한반도 실현의 전략적 옵션이자 핵심 돌파구로서 한반도 2050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좀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그 방식은 남북, 미 그리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지금 현재 파리 협약 6조에 국가 간 협력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해서 모범을 좀 창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북한은 2022년에 온실가스는 약 8천만 톤인데요.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우리 통계로 보면 6억 5천만 정도이기 때문에 약 9분의 1, 뭐 이 정도 되죠. 근데 북한에서 이제 NDC 상향안으로 해서 2019년에 유엔에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 도와주면 상당히 많이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추정한 경우는 그대로 갔을 거는 2030년에서 2억 한 2천만 톤인데 국제사회에서 도와주고 하면 1억 1,400만 톤으로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뭐 온실가스 줄이는 게 아니라 북한의 사회경제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북한의 경제발전, 새로운 어떤 그 탈탄소 경제발전에 관한 것이고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전략을 던지면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안보, 기후 위기는 안보 여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평화이자 안보 위협 해소의 돌파구로서 한반도 2050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좀 채택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혹은 미국에 계신 분들 국제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